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는 40대 여자예요. 최근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고 또 이런저런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죠.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점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고 또 용기를 내야만 제 자신은 물론 제 아이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물론 그러기까지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절망감에 빠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추운 날이 있어야 따뜻함이 고마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날이 오기도 하는 걸 어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을 정리하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형제는 단 둘이었어요. 저와 여동생 한 명이었죠. 사실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건 그 시대 며느리에게는 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조금은 호된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물론 그랬던 할머니가 저희 자매를 이뻐하실 리 없으셨죠. 특히 할머니는 동생보다 저를 더 미워하셨어요. 할머니 댁으로 가면 할머니는 저를 째려보면서 이러셨거든요. 네가 자리를 잘 잡아야 동생을 아들을 보는데 네가 자리를 못 잡아서 여동생을 봤어. 저 쓸모없는 딸년들. 어머니, 아직 어린애들에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럼 얼른 아들을 하나 낳아서 와. 저 쓰잘데기 없는 딸년들만 데리고 올 거면 다시는 내려올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골집에 가면 꼭 할머니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면박을 주고 거기에 엄마는 한마디 제대로 대꾸도 못하셨어요. 참다 못한 아버지가 할머니를 말리면 더 역정을 내셨고요.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셨던 할머니는 저를 다니시기도 하셨지만 무속신앙도 좋아하셨어요. 할머니가 저희 가족이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무슨 좋은 거라며 부적을 막 주시고 저에게도 챙겨주시면서 꼭 책가방 안에 두고 다니라는 등 이런 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싫었어요. 부적이라는 게 아무리 접혀서 무슨 주머니 같은 곳 안에 있어도 생긴 게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 가지고 다니면 뭐 큰일이 난다는 등 그런 이야기도 싫었죠. 저에게 이랬으니 저희 엄마에게는 오죽했겠어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아들 낳는 부적이라는 둥,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생긴다는 둥, 잠은 어떻게 자라, 밥은 어떻게 먹어라, 뭘 태워서 마셔라,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랬으니 저도 그놈의 부적이고 뭐고 싫었고요. 할머니가 그 난리를 치셨지만 저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성당을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외갓집 전체가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거든요. 어머니 역시 신앙심도 깊으셨어요. 엄마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버지도 성당을 나가시기 시작하셨고 저와 동생 모두 세례까지 다 받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고요. 물론 저희가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집안 제사를 안 지낸다든지 차례를 생략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할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아들 타령을 하셨지만 그래도 늘 조용히 그리고 인자하게 할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이었고요. 아버지 역시 대놓고 할머니의 구박을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늘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저희 자매를 정말 사랑으로 품어 키워주셨어요. 두 분 다 성격이 인자하셨기 때문에 할머니와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인자한 저희 아버지도 크게 분노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더 이상 시골 할머니 집에 가지 않게 되었지요. 그때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즈음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시골 할머니 집에 발길을 끄는 이후부터 명절은 그냥 저희 가족끼리 조촐하게 지내는 날이 되었지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실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할머니가 아무리 아들 타령을 해도 저희 부모님이 꿈쩍도 하지 않고 점차 시간이 지나 엄마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확률이 없어지자 할머니가 아버지를 불러 이러신 것이죠. 이 사진 봐라. 올해 7살이고 건강해. 잘생겼지? 아, 네, 잘생겼네요.
누구예요? 니네 육촌 조카뻘 되는 애야. 내년에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고 하니 얼른 호적에 올리자. 그래도 학교는 니네 집에서 다녀야지. 호적에 올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부모가 없어요? 없기는 다 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들만 셋이래. 덕도 많지. 막내를 우리 집으로 보내고 나는 저 윗동네 산이랑 논에 다 주기로 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사밥 차려줄 아들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애미 나이도 차서 애도 못 낳는데 어떡해. 양자라도 드려야지. 참말 말고 당장 호적에 올리고 데리고 가. 그만하세요. 저 이런 짓 못하니까. 정 원하시면 어머니가 호적에 올리셔서 데리고 키우세요. 할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양자 우는 소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아버지는 한동안 할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으시고 어쩌다 시골집에 내려가시게 되는 일이 있어도 저희 자매나 어머니는 다시는 같이 가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명절날 하루 정도만 있다가 오셨죠. 저나 동생은 아쉬울 것은 없었어요. 워낙 할머니가 무서워서 별 정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건 외에는 저희 자매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동생은 아버지를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고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동생의 소개로 만난 남자가 남편이에요. 사실 저는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서 연애를 잘 못했거든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정말 모범생 그 자체라 남자의 남자도 몰랐고 대학을 가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거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렇게 혼자 짝사랑만 몇 번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다 못해 동생이 남자를 구해온 것이죠. 동생은 저와 달리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어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남편을 소개시켜주면서 동생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언니, 그 오빠가 외모도 괜찮고 집도 부자래. 거기다 성격이 엄청 조용하고 차분해서 언니랑 둘이 잘 맞을 거야. 그럴까?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언니, 나 남자친구랑 놀러 갈 때 그 오빠도 나오라고 할 거니까 넷이 같이 만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면 뭐가 되지 않겠어? 응?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정말 그 사람도 말수가 없고 조용하더라고요. 진짜 둘만 만났더라면 어색해서 서로 곤란해하다가 말았을지도 몰랐지만 동생 커플이 저희를 구해주었어요. 첫날도 그렇고 활발한 동생 커플이 거의 매주 저희를 끌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밥도 먹으러 다니며 저희 둘을 커플 취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맺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아서 저는 매주 동생을 따라 나갔어요. 그 사람도 꾸역꾸역 매주 나오더라고요. 동생 커플은 워낙 활발해서 매주 주말마다 교회며 지방이며 가리는 곳 없이 놀러를 다니는 편이었죠. 사실 힘들고 피곤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보니 제가 참아야죠.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바빠서 피곤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또 멀리 놀러 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어요. 그 사람이 피곤해서 못 나온다길래 저는 속으로 그럼 나도 이번 주는 편히 쉴까? 속으로 이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까운 시내에서 우리끼리 조용히 만나서 얼굴 볼까요? 어때요? 혹시 전시회 좋아해요? 아, 좋아요. 네, 전시 좋아해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성격이 정말 잘 맞았죠. 둘 다 시끄러운 장소를 싫어했고 조용한 곳, 차분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여행보다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서로 책을 읽거나 전시회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동네 산책을 하고 남들처럼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깊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한 지 2년 만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환영이었어요.
당시 남편 직장이 대기업 연구직이었으니 직장도 좋았고 조용하고 말도 없는 것이 저와도 잘 맞았고 성품도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이 부자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생각보다 더 부유하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이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이 남편의 본가였어요. 그것도 서울 시내 한가운데 말이죠. 남편은 그 집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까지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동안은 남편이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아서 저는 사실 그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굉장히 비싼 집이기는 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어둡고 뭐랄까 음산하다고나 할까요? 남편의 집에는 몸이 아프신 시할머니와 그리고 그런 시할머니를 지금껏 모시고 사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가 계셨죠. 예비 시아버지도 당시 건강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지병이 있으셨고 신장도 안 좋으셔서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예비 시할머니는 치매기가 있으시고 노안으로 인해 이곳저곳 몸이 안 좋으셨고요. 그나마 예비 시어머니는 건강하셨어요. 다행히 예비 시아버지가 시내의 건물도 여러 차에 가지고 있어 집안 재산이 많아서 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였어요. 어르신들 병원은 비서가 모시고 다녔고 집안일도 전부 가정부가 다 해서 예비 시어머니는 부잣집 마나님으로 곱게 살고 계셨죠.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할머니는 보자마자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특히 예비 시할머니는 귀하고 좋은 아가씨가 손주의 짝이 된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두 번째로 집에 갔을 때는 예비 시할머니가 방에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무언가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거야. 나중에 며느리 되는 애 오면 주려고. 자, 받아. 어머, 할머니 이거 금반지 아니에요? 진짜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 며느리들이 끼는 반지니까 가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팔면 안 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 반지가 안 가고 왜 아직도 반지를 시할머니가 가지고 있는지 사연을 잘 몰랐어요. 그저 감사히 받았을 뿐이죠. 오래된 반지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세공도 섬세했고 다이아도 하나 박혀 있어서 저는 그걸 끼고 결혼식을 올렸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나쁘시지는 않았어요. 절에 자주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성당에 다닌다고 했더니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절에 가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런 대로 넘어갔고요.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했어요. 물론 약간의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결혼 준비를 하다가 대판 싸우거나 파혼까지 하는 일에 비하면 해프닝에 가까운 것이었지요. 그런 해프닝마저 다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특히 절에 다니신다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희 궁합을 봐야 한다면서 제 사주를 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음력 생일도 잘 모르고 태어난 시간도 잘 몰라서 엄마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그걸 알게 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몹시 화를 냈어요. 남편 역시 그런 일에 큰 거부감을 보였고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얘는 성당 다닌다고 했잖아. 사주나 미신은 안 믿으니까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 좀. 아니, 그냥 가볍게 보려고 한 거야. 가볍게. 잘 맞는지 아닌지만 알아보려고. 잘 맞아. 내가 지금껏 만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잘 맞을 수는 없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내가 아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조용하고 인자하기만 한 사람이 어찌나 화를 내던지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 외에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하면 주려고 아파트도 미리 한 채 사놓으신 것이 있어서 저희는 신혼집 마련이며 신혼살림 마련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계속 행복할 줄만 알았죠. 신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저는 취미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했기 때문에 둘 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저 우리 둘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웠죠.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아침 같은 집에서 눈을 뜨고 같이 잠든다는 게 참 행복했어요. 물론 시댁과의 관계가 막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예뻐하시기는 했지만 좀 가부장적이신 분이셔서 엄격한 곳이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셨어요. 물론 당시 시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시니 기분이 오락가락 하셔서 그 비위를 맞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결혼하고 가장 상태가 안 좋아지셨던 건 시할머니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원래 그리 심하지 않던 치매기가 점점 심해지셔서 나중에는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시할머니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죽그릇을 던져서 시어머니가 조금 다치시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시할머니는 평생을 모셔온 시어머니를 정말 미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집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저는 예뻐하시고 의지하시면서 저를 볼 때마다 그러셨죠. 저 나쁜 년이 나 죽으라고 기도를 한다. 저 나쁜 년. 저 년이 우리 집을 다 말아먹을 거야. 저 년이 내 음식에다 이상한 약을 타. 할머님, 어머님이 할머님 빨리 나으시라고 약을 드리는 거죠. 아니야, 그거 병원약 아니다. 나 죽으라는 약이야. 내가 그 약을 먹고부터 정신이 나갔다가 사람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었어.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네,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지. 왜 밥을 던지고 그러세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네? 그래, 네가 주는 밥은 괜찮아. 내가 너를 봤으니 여한이 없다. 우리 손주 며느리가 이렇게 이쁘니 내가 이제 여한이 없어. 시할머니는 이러시면서 제 옆에만 있으려고 하고 제가 먹여드리는 밥은 잘 드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어찌 되었겠어요? 시할머니가 너무 그러시니까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민망해 하다가 나중에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조금 퉁명스럽게 대하시더군요. 무엇보다 결혼 전에 시댁에서 며느리에게 내려오는 금반지를 제가 시할머니에게 받았다는 걸 알고 더 마음이 상해하시고 엄청 서운해 하셨어요. 그 반지는 내가 그렇게 졸라도 평생을 나는 안 주시더니 어떻게 너는 집에 오자마자 주시니? 참, 어머니도 너무하시지. 너무해. 죄송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아니다. 주시니까 받았겠지.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보지 그랬니? 대대로 며느리에게 가는 거면 네 시어머니는 나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게 맞지 않겠니? 제가 미처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너무 서운할 일 같아서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시어머니도 지나친 면이 있었어요. 그동안 시아버님도 아프시고 시할머니도 아프셔서 시어머니는 자주 절에 기도를 가셨거든요. 어떨 때는 몇 날 며칠을 절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고 집을 비우시는 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절에 갔다가 오실 때마다 딱 일주일간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아예 밖에를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거기서 대체 뭘 하시는지 생리 현상도 요강을 두고 방 안에서 해결을 하고 식사도 거의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제가 시댁에 처음 가서 좀 음침하다 느낀 것은 몸이 아픈 나이 드신 노인분들끼리 사는 집이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현관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 창문이란 창문마다 암막 커튼이 있어서였기도 했어요. 그 커튼을 닫혀놓으면 대낮에도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그런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시어머니였고요. 그 집에서 오래 일하셨다는 가정부 아주머니도 이러셨어요. 처음에는 사모님이 심란한 마음 달래려 절에 다녀오시나 보다 했는데 꼭 다녀오시고 나면 저렇게 동굴로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나오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 좀 잘 챙겨주세요. 식사라도 방에 잘 넣어주시고요. 그럼요. 제가 밥도 잘 챙겨드리고 요강이랑 이런 거 깨끗하게 잘 비워서 다시 드리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이런 부탁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주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저 이제 일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주머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우시지만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털어놓는 말은 이상했어요. 그간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밥을 가져가 먹이셨는데 그때 언뜻 무슨 가루를 털어서 섞어서 먹이는 걸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시할머니가 거부하고 죽그릇을 얻고 던지고 하자 이제는 아예 그 가루를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가져오셨대요. 이걸 죽 끓일 때 아예 처음부터 넣고 끓여요. 그리고 냄새도 좀 잡고. 이게 뭔데요? 아우, 냄새가 왜 이래?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사모님. 그냥 넣으라면 넣으세요. 이 냄새 때문에 저 할망구가 안 먹으려고 하니까 죽 끓이면서 냄새도 좀 없애보고. 아, 죄송한데 이건 아니에요. 제가 뭔지도 모르는 걸 제 음식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이거 한약도 아니잖아요. 저는 못 넣겠어요. 뭐?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가정부 아주머니의 말에 시모는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면서 일하시는 아줌마 머리를 때리고 손을 올렸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라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았죠. 어머니, 그 가루가 대체 뭐길래 할머님에게 먹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한의원에서 받아오시는 거예요? 다 몸에 좋은 거 노인네한테 주는 건데 왜 그러냐? 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네가 할머니 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동안은 짜증을 내시는 일은 있어도 그렇게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서 저 역시 당황하고 놀랐죠. 시어머니가 너무 강경하셔서 저 역시 그 이상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다시 일을 하시도록 설득을 했죠. 아주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약을 넣어서 할머니 죽을 끓였고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냥 나서지 마. 우리 아빠도 나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할머니도 오래 성당을 다니신 분인데 종교 때문에 예전부터 엄마와 많이 다투셨어. 예전부터? 우리 집도 성당을 다녔는데 어머니는 예전부터 스님 말 따르는 걸 좋아하셨어.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엄마에게 뭐라고 많이 하셨는데 그 누구 말도 안 들으셔. 아, 그랬구나. 성당 다녀도 절에 다니는 걸 싫어하시지는 않으실 텐데.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그냥 안 끼어드는 게 상책이야. 당장 그걸로 죽지는 않잖아. 당신만 먹는 거 조심해. 그래서 저 역시 최대한 시어머니 결정이나 말에 더 이상 참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결국 시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게 되었어요. 아무리 죽을 끓일 때부터 약을 넣어도 역한 냄새가 어디 감춰지겠어요.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밥을 얻고 난리를 치셔서 집에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웃긴 건 요양원으로 가시자 시할머니 병세가 오히려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물론 연세가 90에 가까워서 기력은 약하셨지만 정신이 오히려 또렷해지셨고 거동도 한결 좋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희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있으니 다른가 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어요. 시아버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시다가 결국은 너무 심각해지셔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가 되시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신장을 하나 이식해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즈음이 제가 큰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솔직히 남편이 신장 이식을 해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좀 과했어요. 물론 아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싫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정말 펄펄 뛰면서 남편의 신장 이식을 극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내 아들 몸에 절대 손 못 댄다고 해서 시아버지와 크게 싸우시기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러셨죠. 너도 말려. 절대 이식 수술 하지 말라고. 너는 네 남편이 신장을 하나 뗀다는데 그거 하나 못 말리니? 저도 속상해요, 어머니. 그런데 어떡해요. 이대로 두면 아버님이 위독하시잖아요. 결국 이식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희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고요. 하지만 신장 이식 수술을 하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이러셨죠. 너는 오늘 결정 후회할 거야.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역시 속상한데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그러니 진짜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한판 하려다가 간신히 참았으니까요. 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그냥 두나요? 시아버지 역시 남편의 이식 결정에 기뻐하셨겠어요. 시아버지는 이식 결정을 한 뒤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셨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러시면 저 사람도 마음이 안 좋아요. 앞으로 건강하게 사셔서 손주도 보셔야죠. 네? 아버님은 수술에 들어가기 전 미리 재산을 저와 남편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아직 어린 손주까지 해서 말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 중 가장 큰 건물을 남편에게 주고 그 다음 건물을 아이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꽤 큰 규모의 재산을 나누어서 착착 정리해 주셨어요. 세금까지 다 알아서 처리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때 또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 난리를 쳤어요. 본인에게도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뭐 자신도 절반은 받아야 한다나요? 평생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수발을 들고 평생 시할머니까지 모셨다고 어떻게 이런 개차반이 있냐고 원래 법적으로도 절반은 본인 몫이라며 길길이 날뛰길래 결국 시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죠. 그거라도 미리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신장 이식 수술은 이루어졌어요. 신장 이식도 순조롭게 마치고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회복 중이시던 시아버지가 합병증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이었죠. 시아버지는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치 당신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듯 재산 분할까지 다 하시고 그렇게 가신 거였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댁에는 웬 50대 남자가 들락날락한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저는 일하는 아주머니를 통해 들었어요. 돌을 닦는 사람이라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그런 분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꼭 절에 기도를 하고 오면 일주일 동안 방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였죠.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남자 수발이며 빨래까지 다 해야 하니 힘들어요. 거기다 사람이 눈빛도 이상하고 너무 불편해요. 죄송해요. 제가 한번 누구인지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시어머니를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본 그날로 시어머니는 바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잘라버리셨거든요. 너무 입이 가볍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길로 더 시댁에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만나기 꺼림칙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불운은 끝나지 않더군요. 남편은 신장 이식 후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병원에서 남편 몸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시 병원에 정밀 검진을 받으러 가면서도 저는 큰 걱정은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평소 건강했거든요. 담배도 안 했고 술도 잘 안 마셨고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꾸준히 운동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몸 안에서는 암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췌장암이라고 했어요.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났죠. 특히 시어머니의 반응이 격했어요. 멀쩡하고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암 환자가 되다니 당연히 충격이 크셨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게 다 몇 년 전에
신장을 이식해서 아들 몸에 암이 생긴 거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험한 말로 비난하고 욕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반대한 거야. 내 귀한 아들 몸에 감히 손을 대서 이 사단이 났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어버리지. 이 나쁜 놈.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 이 사람 식이요법하고 몇 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지금 그런 소리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너 후회할 거라고 했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제발요. 그런 소리 마시고. 어머니, 이 사람 살릴 생각만 해야죠. 남편은 바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항암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췌장암이 힘들고 생존율이 낮은 암이라고 해도 방법은 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다행이라면 그간 저희가 정밀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암을 일찍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남편의 췌장암 치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완치가 눈앞에 보였죠. 하지만 운은 거기까지였어요. 췌장암을 거의 잡았다고 한 순간 폐로암이 전이가 되었고 폐암을 치료한다고 한 순간 암은간으로 전이가 되었더군요. 남편은 그래도 그 힘든 치료의 과정을 끝까지 차분하고 조용하게 잘 견뎠어요. 자기 몸이 힘들어도 저를 위로하고 자기는 잘 견딜 수 있다고 담담하게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힘들지. 미안해. 내가 건강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뭐가 힘들어. 나 괜찮아. 여보, 나 꼭 이겨낼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 입학하는 건 내가 꼭 볼 거야. 걱정 마. 환자 병간호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최선을 다하셨죠.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정말 극진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간 오해로 서로 서먹했던 모자 사이가 많이 풀어졌죠. 남편 병간호를 하는 동안 저는 아예 친정 쪽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를 거기서 키우다시피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며 여동생이 아이를 많이 봐주셨죠. 하지만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는 집에 가야 했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제가 오전에 유치원에 보낸 뒤 병원에 가 낮 시간 동안 남편 병간호를 하다가 저녁 즈음 시어머니와 교대를 하는 식으로 저희는 생활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밤새 아들 옆을 지키다가 다음날 제가 오면 다시 집으로 가셨고요. 주말에는 저보고 쉬다 오라면서 주말 내내 병실을 지키시는 적도 있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걸 보고 저는 사실 크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좀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하루는 그 50대 남자분도 슬쩍 물어보았죠. 아이, 민망하지만 내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다. 어머님이요? 나이는 어려도 배울 점이 많아. 정말 존경하고 아끼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얼굴은 발그레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 연세에 그렇게 젊은 남자랑 연애를 하는 건가 싶었죠. 나이 차이가 못 되어도 20살이 넘었으니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돈이 좀 있는 걸 알고 젊은 남자가 붙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잖아요. 게다가 남편 일이 급하니 저는 별 신경은 안 썼죠. 남편은 처음 암 선고를 받은 지 2년 만에 저희의 곁을 떠났어요. 떠나던 날의 모습은 편안했죠. 이제는 아프지 않아 보여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어요. 다행인 건 남편은 말한 대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건 보고 갔다는 거였죠. 각오도 했고 미리 알고도 있던 일이었지만 저는 슬펐어요. 아직 어린 아들과 홀로 남았다는 것도,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온화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의 애인이라는 그 남자의 정체가 바로 드러났어요. 그 남자는 바로 시모가 모시는 무당이더군요. 슬픔에 잠겨있는 장례식장으로 시어머니는 현란한 무당옷을 차려입은 그 남자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구슬하려고 들더군요. 기가 막혔던 저는 바로 그 무당을 내쫓았어요.
아, 역시 듣던 대로 남자들을 다 잡아먹을 팔자야. 네 팔자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된 거야. 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장 안 꺼져? 저는 참지 않았어요. 헛소리를 짓거리는 무당에게 제가 대차게 덤벼들자 시어머니가 저를 막아서며 그 무당한테 쩔쩔매더군요. 기가 막혔죠. 아이고 보살님 죄송해요. 제가 혼을 낼 테니 노여워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도 같이 내쫓기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제 기세에 눌렸는지 그 무당놈은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더군요. 저는 남편의 바람대로 신부님을 모셔서 카톨릭으로 검소하고 조용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시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금을 찾아가라고 말이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오래전에 들어놓았던 보험금이 있었는데 암으로 사망할 시 사망보험금이 3억이나 되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아들을 데리고 잠깐 미국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올까 했어요. 마침 여동생 부부도 미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하고 같이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자고 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하다만 그 보험금 딱 1억만 좀 줄 수 있겠니? 1억만 딱 도와주면 두 번 다시 돈 이야기 안 하마. 내가 공증이라도 할게. 1억이요? 네, 그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쿨하게 드리려고 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일 힘든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을 테니 이걸로라도 위로가 되면 그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바로 계좌로 보내렸는데 시어머니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셨어요. 내가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그래. 반은 현금으로 하고 반은 수표를 좀 섞어서 찾아줄 수 있겠니? 아, 네, 그럴게요. 그럼 제가 돈 찾아서 어머님 집으로 잠시 갈게요. 의아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현금의 수표로 하니 무게도 무게고 부피도 꽤 나갔거든요. 그렇게 돈을 바꿔서 오랜만에 아들과 시댁으로 찾아간 날, 시어머니는 마침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중요한 통화인지 저희가 왔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잠깐 기다리라 손짓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통화가 길어지는지 2층으로 올라가서는 한동안 내려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시댁에 간만에 갔더니 아들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라고요. 그런데 늘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던 1층 구석방,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와서는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던 그 방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아들은 그 방이 궁금했는지 그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냥 두었어요. 뭐 별게 있을까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몇 분 뒤 아들이 다녀와서는 저에게 이랬어요. 엄마, 근데 저 방 너무 무서워. 그리고 할머니 옷 주머니에 이거 있었어. 이거 무서운 거 맞지? 아이는 손에 붉은 물체를 들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내미는 그 붉은 물체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저는 바로 벌떡 일어나 아들이 방금 들어갔었던 그 구석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방 안의 모든 광경을 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112로 전화를 걸었죠. 반드시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경찰에게 출동 신고 전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시어머니가 내려오더군요. 얼굴은 발갛게 상기가 되어 있었어요. 예, 미안하다. 그래서 돈은 어디 있니? 어머니, 그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내가 알아서 다 쓸 때가 있어. 저 돈 차에 있어요. 어디다 쓸 건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못 드려요. 뭐라고? 너 약속한 거랑 말이 다르잖아. 저 작은 방에서 어머니가 그 돌팔이 무당놈한테 여태 갖다 바친 돈 내역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됐어요. 시모의 얼굴이 순간 퍼렇게 질리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1층 구석진 방을
저는 그간 시어머니의 아지트나 쉬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개인적 공간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구석 작은 방을 신당처럼 꾸며놨더군요.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있었고요. 암막 커튼을 걷어보니 온 벽지에는 붉은색으로 부적들이 벽을 가득 채울 정도로 붙여져 있었고 한쪽 옆 책상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트북 화면에는 무당이랑 실시간으로 주고받던 톡 내용이 올려져 있었고요.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와 그 무당은 정말 1초 간격으로 톡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무당놈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무당놈은 제 남편 보험금 1억을 제물로 바쳐야지만 제 아들 목숨이 안 위험하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거기에다 제 아들 대신 제가 죽어야 제가 가지고 온 나쁜 기운을 잘라낼 수 있다나요. 그러면서 살을 날릴 부적을 줄 테니 저에게 그 부적을 주고 저희 집에도 한 번 찾아가 그 부적을 집안 곳곳에 숨겨놓으라고 시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구석 작은 방문이 아주 활짝 열려진 걸 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누가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남의 집 방문을 열어? 어머니가 열어놓고 가셨어요. 이제 누구한테 들킬 염려가 없으니 마음이 놓이셨나 봐요. 그 금기된 곳을 신경도 안 쓰고 열어놓고 다니시게요? 마침 딱 그쯤 경찰이 도착했어요. 저는 경찰분에게 시어머니와 그 돌팔이 무당놈을 고발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작은 방에 있던 이상한 가루와 부적을 다 챙겼어요. 무엇보다 저는 아들이 찾아왔던 빨간 주머니를 경찰에게 보여드렸어요. 뭐 이게 큰 증거는 안 되겠지만 여기 주머니 안에 손톱이랑 머리카락 보이시죠? 이거 상대방 저주하는 물건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저주한답시고 이런 걸 가지고 계셨네요. 저주요?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거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지금 그 점쟁이인지 무당인지 아는 놈 집으로 안내할 테니 한번 들렸다가 가시죠. 시어머니는 악을 쓰고 난리를 쳤지만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어요. 저는 경찰과 함께 그 무당놈의 점집을 갔죠. 시어머니나 제 앞에서는 늘 오만하고 당당하던 그 무당놈은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자 점쟁이는 얼굴이 퍼렇게 질려가지고 그 앞에서 설설 기더군요. 윤상원 씨 맞으시죠? 사기로 고발이 들어왔으니 경찰서에 같이 가주시죠. 아이고 선생님, 제가 무슨 사기입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선생님,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솔직히 저는 제가 경찰분들에게 그 점집에 가보자 했을 때 설마 가겠어. 그냥 나중에 조사나 받으러 오라 하겠지 싶었는데 경찰분들이 당장 가자고 하셨어요. 오히려 다른 형사분들까지 호출해서 그 앞에서 합류를 하고 말이죠. 알고 보니 그간 이 무당에게 속았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미 수사 중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제가 신고까지 하니 옳다쿠나 해서 직접 찾아가 경찰서 동행을 하자고 했던 것이었어요. 저 역시 같이 경찰서로 향했죠. 막상 알고 보니 이 사건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무당이라던 놈은 무려 전과 오범의 사기꾼이었어요. 다른 사건들을 담당하던 형사님도 저에게 찾아와 상세한 이야기를 다시 물을 정도였고요. 저는 작은 방에서 봤던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 모든 사실을 부정하면서 악을 쓰셨죠. 저 무당놈이 돈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간 저희 시어머니가 꾸준하게 상납했던 돈 내역서예요. 오늘도 저에게 돈을 달라 하셔서 갔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놈 수법이에요. 집안에 아프신 분이나 최근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죠? 네,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애들 아빠도 세상을 떴어요. 그 보험금을 달라고 하다니 이게 인간 맞나요? 그래도 빨리 신고 잘하셨어요. 저놈에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어떤 집은 전 재산을 바치고 길에 남게 된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극락왕생하는 기도를 하고 내 손주 앞으로 아픈 곳 없이 잘 살게 하려고 한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우리 보살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야.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인간 전과자에 지금 신고만 5건이 넘어요. 아드님 보험금까지 갖다 바치고 싶으세요? 극락왕생 기도요? 웃기지도 않았죠. 그 사기꾼 무당놈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다음 주에 저에게 살을 내리는 굿을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다른 무당까지 미리 섭외를 마친 상태였고요. 조사를 받는 동안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돌팔이 무당이랑 나눈 대화를 다 봤는데 거기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무당과의 관계를 털어놓았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그 무당놈하고 알고 지낸 지는 무려 20년이 넘었더군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시어머니가 이 무당놈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걸 시아버지가 알고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까지 가둔 적까지 있었더군요. 그러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싹싹 빌면서 다시는 그 무당이랑 연락을 안 하겠다고 했고 대신 절에 다니는 척을 했던 것이고요. 시아버지 입장에서야 사이비 무당을 믿느니 절이라도 다니라며 그 부분은 허락을 해줬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시어머니가 다니신다는 그 절이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조계종 이런 데가 아니라 사이비 무당놈이 절이랍시고 속이고 차려놓은 신당이었던 걸 말이죠. 제가 앞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절에 기도를 갔다 온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방에서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그 사이비 무당놈이 시킨 거였어요. 기도를 하다 속세로 돌아갔으니 정화의식을 해야 된다면서 분리를 하고 지내라고 해서 그 짓거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점점 더 세뇌가 되었겠지요. 물론 그걸 시아버지에게도 절에 기도 갔다 와서 힘들어서 방에서 나올 힘도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대충 둘러댔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그 무당이며 각종 무속에 대한 반발심이 심했던 시아버지와 제 남편까지 다 세상을 뜨자 시어머니는 이제 방해할 사람도 없다 싶어서 신이 났겠죠. 저는 그 지점을 가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보다 무당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당이 원하는 대로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지 말이죠. 오히려 무당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들이 죽으면 네 말대로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며 잡돌이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물이 없어졌다 하고 그 무당을 매일 만나는 것도 모자라 집으로 들이고 거기에 대놓고 안심하고 돈까지 다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받으셨던 재산, 그거 설마 전부 다 저 무당에게 갖다 바치셨어요? 갖다 바치다니 그냥 다 쓸 데가 있어서 쓴 거야. 그게 대체 얼마인데 그걸 다 준 거예요. 그렇게 재산 욕심 부리면서 그이 몫이랑 우리 아들 몫까지 다 떼가시더니 고작 저 사기꾼 놈에게 줘버린 거예요? 사기꾼이라니 말 조심해. 지금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저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진 너는 아직 몰라. 이거 하나는 알겠네요. 어머니 정신을 완전히 쏙 빼간 대단한 놈이라는 걸요. 이제 앞으로 각오하세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빈털터리였어요. 이미 다 그놈에게 모조리 갖다 바친 상태라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1억을 자기 아들 목숨값인 그 돈까지 그놈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그 1억은 구사일생으로 뜯기기 전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 줘버렸을 생각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저에게 그 이상한 가루를 먹여서 제 몸도 약하게 만들 생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정체모를 그 가루를 먹고 몸이 상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 무당인지 사기꾼인지 하는 놈은 조사를 마치고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어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하더군요. 그놈이 신당을 차려놓았던 점집에서는 5만 원권 현금이 다발로 쌓여 있었고 온갖 이상한 부적과 그 정체모를 가루약이 대량 나왔고요.
저는 그 점쟁이를 대상으로 사기와 현금 갈취로 바로 고발장을 접수했죠. 제가 고발을 하고 다른 고발자도 달려와 진술서를 쓰고 점쟁이가 유치장에 갇히는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폭주하며 저에게 악을 썼어요. 저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저년이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들이 빨리 죽을 거라고. 도사님이 그랬다고. 그 말대로 되었잖아. 뭐라고요? 여자 잘못 들이면 온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데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 들어와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잘못 들어온 여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이 우리 남편이랑 당신 남편까지 다 잃게 한 거라고. 저는 경찰서를 나와 최고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바로 사기꾼에 대한 고발을 담당해줄 변호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어내었어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수록 그 사기꾼 무당과 시어머니가 짜고 저지른 만행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 사기꾼이 준 가루는 사람에게는 써서는 안 되는 각종 독한 약초 뿌리를 말려서 만든 것이었어요.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성분이 섞여 있었고요. 모두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들 뿐이었죠. 신경계를 망가뜨리는 성분과 뇌기능을 저하시키는 성분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된 약물이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거기다 농약과 중금속 범벅이었고요. 저는 그제야 아차 싶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혹시 이것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시할머니가 그래서 이 가루약을 보면 그렇게나 몸서리를 치고 기함하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시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셨던 것이죠. 그 가루약을 먹은 이후부터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이상해지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거기에 시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이후로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시고 건강이 좋아지신 이유도 그렇게 생각하니 설명이 되더군요.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더 이상 가루약을 먹지 않으니 다시 건강해지신 거였어요. 저는 그 사기꾼을 형사 고발한 것뿐 아니라 민사로도 소송을 했어요. 사기꾼 무당놈은 그간의 범죄 사실이 쌓여서인지 바로 구속이 되더라고요. 저희 외에도 피해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것도 다들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병에 걸려 심신이 약해져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벌인 범죄였던지라 죄질이 너무나 나빴어요. 인간이라면 아픈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빼돌린 돈의 액수도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그 사기꾼이 살았던 집과 그 법당이며 은행 잔고까지 싹 다 가압류를 했어요. 꼴에 그 인간에게도 자식이 하나 있더군요. 그리고 그 자식 앞으로 된 통장에 사기를 친 돈도 빼돌려 놓았고요. 그것도 그냥 둘 수 없죠.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변호사 한 명으로 모자라면 2명, 3명을 써서라도 얼마든지 마음껏 하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그간 뜯겼던 돈을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일정 부분을 받아냈죠. 처음 경찰 조사를 받던 날 사기꾼 무당놈과 시어머니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사기꾼은 구속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일단 풀려났어요. 모든 게 누구를 해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자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시어머니를 바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바로 날렸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던 그 집은 원래는 당연히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집을 물려받게 된 거였어요. 명의는 원칙상 시어머니와 남편 공동이었고 지분은 달랐어요. 하지만 세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그 집을 원래는 팔까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싶다고 세금 문제를 본인이 다 해결할 테니 그냥 살겠다 하셔서 알았다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익숙한 곳이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무당놈이 거기가 터가 좋다고 계속 살라고 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시모가 저희 남편 몫의 세금까지 거액을 다 내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편의를 봐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시어머니 몫의 지분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그간 썼던 집안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나머지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 집을 제가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시어머니 짐을 전부 싸서 내쫓아 버렸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본인이 시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이며 상가 하나를 그 사기꾼 놈 앞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압류를 해서 다시 받았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내쫓겼어요. 물론 그러고도 이어지는 재판과 고소 고발을 감당해야 했죠. 저는 절대로 적당히 끝내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은 겨우 작은 아파트 월세를 하나 얻어서 거기 살고 있지만 이미 의지할 가족과도 전부 척을 져서 생활비가 없다고 재판정에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너무 가혹하다나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지금은 건물 청소까지 하고 있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징징대는데 저희 쪽 변호사가 일갈했어요. 청소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데 그거 한다고 인생이 힘드시냐고. 그게 싫으면 빨리 돈이나 갚으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인생이 힘이 들던 생활비가 모자라건 제가 알 바예요? 저는 절대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여자가 무당 말만 믿지 않았더라면 시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셨을 것이고 무엇보다 제 남편도 여전히 건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 사기꾼에게 속았고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 참작이 되어서 그냥 집행유예를 받는 걸로 끝났어요. 아쉽기는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요즘은 먹고 살기가 힘이 드는지 저에게 가끔 정말 용서를 비는 문자가 오기도 하지만 저는 다 무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아들과 함께 시댁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집을 팔까도 생각을 했지만 남편이 그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는 생각을 하니 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 아들도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죠. 대신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싹 다 했어요. 완전히 뜯어 고치는 수준으로요. 집안을 좀 환하고 밝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어이가 없었던 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나왔어요. 인부들이 벽지를 뜯었더니 대체 어떻게 한 건지 벽지 안에까지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거실이고 안방이고 그 구석 건너방이고 전부 다 아니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어찌나 기가 막혔던지 저는 그걸 모아서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고친 집으로 저는 다시 시할머니를 모셔왔어요. 사실 이제는 나이가 100살에 가까워지셔서 요양원에서도 거동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대로 거기 모셨다가는 침대에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 저는 시할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셨어요. 적어도 돌아가실 때는 살던 곳에서 조금 살다가 가셨으면 해서요. 시할머니는 아직 자신의 손주, 그러니까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알지 못하세요. 그냥 어디 일 때문에 먼 외국에 가서 있다고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걸 알고 몹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이러셨죠. 내 손주 며느리, 내 며느리는 너밖에 없어. 나는 보자마자 알았어. 고맙다. 고마워.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런지 거동이 힘드셔서 간병인 없이는 식사도 힘들지만 그래도 조용하시고 얌전히 잘 지내고 계세요. 간병인 분도 이렇게 깔끔하고 조용하신 할머님은 처음 뵙는다고 자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잘 돌봐드리겠다고 하셔서 다행이죠. 저는 예전에 살림을 해주시던 아주머니도 다시 모셨어요. 아주머니는 이미 다른 집으로 가셔서 일을 하시던 중이셨지만 저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 아주머니도 제 남편을 아들처럼 조카처럼 생각했던 터라 많이 우셨죠. 그리고 저희 집으로 다시 오셔서 저와 제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가 조금 크면 공부를 해서 사업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 계획도 세우는 중이고요. 원래 일을 하던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일들도 많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앞날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먼저 간 남편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고 말하려고 해요. 그때까지 더 열심히, 더 씩씩하게 잘 살아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